가난은 노년의 가장 큰 병이다. 인도의 사상가 타고르가 남긴 이 말은 돈이 없을 때 노인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행복의 기초는 마음이 아니라 생활을 지탱할 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위로의 말이나 좋은 생각보다 당장 먹고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만 삶이 유지된다는 냉혹한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과 일, 가족 때문에 돈의 필요성을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으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통증을 참아야 하고 배고파도 지갑을 열면 동전 몇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존엄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은 바로 돈 없는 노인의 비참한 하루 일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내 삶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김영호 씨는 올해 76입니다. 새벽 4시 눈을 떴지만 그것이 숙면에서 깨어난 게 아님을 본인 스스로 압니다. 잠든 시간보다 뒤척인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전세방의 벽지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난방을 켜지 않은 방 안은 새벽 공기와 다를 바 없는 냉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 씨는 늘 그렇듯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털어내며 기침을 내뱉습니다. 가래가 목에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성실한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쌓인 세금과 밀린 관리비, 그 사이에 터진 질병으로 모아둔 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챙기는 이웃 노인들과 달리 김 씨의 손에 쥐어지는 건 기초생활수급비 40만 원 남짓이 전부입니다. 방세와 공과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어 약은 살 수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깁니다. 새벽 4시 반, 뱃속이 타들어가는 듯 고파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어제 저녁 먹다 남은 김치 몇 줄기와 묵은 밥그릇 하나가 전부입니다. 전자레인지조차 고장나 오래전에 버렸기 때문에 차가운 밥을 그대로 삼켜야 합니다. 이가 성치 않아 씹는 것조차 고통이지만 배고픔에 떠는 몸은 그것마저 원합니다. 김 씨는 입안에서 밥알을 몇 번 굴리다 겨우 목으로 넘깁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며 사례가 들어 헛기침을 반복합니다. 마실 물 한 컵이 간절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조차 녹슨 파이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는 텅 빈 방 안에 앉아 잠시 휴대폰을 손에 집어듭니다. 새벽에 혹시라도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진 않았을까 무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만 화면은 고요합니다. 몇 달 전 명절에 잘 지내세요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들은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새벽 5시가 되자 창문 틈새로 들이치는 외풍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낡은 창틀은 틈이 벌어져 있어 신문지로 막아놨지만 바람은 막히지 않습니다. 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다시 파고들지만 통증 때문에 오래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는 바위를 얹은 듯 무겁고 무릎은 쇠처럼 굳어 움직일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나는 듯합니다.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500만 원 넘는 수술비가 벽이 되어 그는 그대로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방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밖은 이제 서서히 동이 터옵니다. 붉은 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지만 김 씨의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기쁨이 아니라 또다시 버텨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만 또 견뎌보자. 그래도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 다짐 속에는 희망이 아닌 체념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아침 7시가 가까워오자 금천구의 허름한 빌라 단지 안은 이미 분주한 소리에 뒤덮입니다. 현관문이 철컥거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이웃집 부부는 아이 손을 잡고 학원 차량을 향해 서두르며 출근길 셀러리맨들은 들뜬 전화통화를 하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러나 김영호 씨의 방 안은 여전히 어두컴컴합니다. 창문을 열고 싶어도 찬바람이 무섭고 커튼 대신 덮어놓은 낡은 담요가 무게처럼 걸려 있어 빛조차 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불을 젖히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한참을 주저앉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냐? 그는 쓴웃음을 삼키며 벽을 짚고 일어나 간신히 싱크대 앞에 섭니다. 아침밥은 엄두도 못 냅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속은 비어 있고 그나마 남은 건 며칠 전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두부 반모. 이미 시큼한 냄새가 올라와 손이 멈춥니다. 버리기 아까워 그대로 다시 냉장고에 밀어넣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도 물 한 컵으로 때워야 합니다. 물 한 컵을 꿀꺽 삼킨 후 약통을 열어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모두 빈통입니다. 약국에 갈 돈만 있었어도라는 말이 절로 새어나옵니다. 머리 뒤로 찌르는 통증이 밀려오지만 그는 의자에 기대어 억지로 숨을 고릅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몇만 원과 약값 10여만 원은 김 씨에게 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병원. 그냥 버티다 가면 되지. 아침 9시가 되면 복도는 조용해지고 집안은 더욱 고립된 감옥처럼 변합니다. 이웃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로 나간 후 김 씨의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하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떠올라 곧바로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지난달에도 전기세가 밀려 단전 경고장이 붙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순간 창피해서 며칠간 현관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창문 너머를 바라보지만 골목을 지나가는 택배 차량, 아파트 경비원의 호루라기 소리는 모두 먼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그는 손에 쥔 낡은 휴대폰을 다시 켜봅니다. 혹시 자식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싶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바라보다가 곧 꺼버립니다. 바쁘다, 힘들다, 왜 자꾸 돈 얘기하느냐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도움을 청했다가 돌아온 건 미묘한 짜증과 피곤한 한숨뿐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의 손가락을 멈추게 합니다. 10시 무렵 허기를 참지 못해 집 앞 구멍가게에 들러볼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입니다.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그는 망설입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1,000원짜리 한 장은 그에게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하루 전체를 버텨내야 하는 생명줄입니다. 결국 김 씨는 구멍가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메웁니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다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자신이 버스 운전대를 잡고 수십 년을 달리던 시절,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 앞에 내려주고 직장인들을 태우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는 똑같이 새벽을 맞아도 피곤함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고픔과 고독 속에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해 있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몇 시간을 버티다 보니 시계가 어느덧 12시를 넘어갑니다.
뱃속은 텅 빈 북처럼 울리고 온몸이 힘이 빠져나갑니다. 김영호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뒤적입니다. 낡은 지갑 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 이 돈으로는 마트에서 밥을 사 먹을 수는 없지만 동네 경로식당만은 겨우 다녀올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김 씨 같은 노인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무료이거나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 그곳을 가는 일은 늘 쉽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나는 스스로 먹을 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는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창피할까봐 고개를 푹 숙입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이미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지팡이를 짚은 모습, 그리고 서로의 주름진 얼굴이 거울처럼 보입니다. 모두 똑같은 처지라지만 김 씨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레 줄에 섭니다. 배고픔이 자존심을 눌러버린 순간입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은 밥 한 공기와 국, 그리고 김치와 나물 몇 가지. 간혹 고기가 나온 날이면 모두가 눈치를 보며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 애씁니다. 오늘은 계란 프라이가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입에 넣으니 이가 시리면서도 속은 조금씩 풀립니다. 그는 밥알을 목구멍에 넘기며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냐, 오늘은 굶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식탁에 앉아 있으면 또 다른 고통이 스며듭니다. 옆자리 노인들이 하는 대화 속에선 대놓고 서러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내 아들은 한 번도 안 온다니까. 손주들은 얼굴도 모른다네. 병원 갈 돈도 없어 그냥 버티는 거지. 각자의 처지를 한탄하는 말들이 김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는 괜히 고개를 숙이고 밥만 빨리 삼킵니다. 눈물이 나올까 봐서입니다. 한 끼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 배는 채워졌지만 가슴은 더 공허합니다. 젊었을 땐 번듯한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가끔은 가족과 외식하며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백 원의 의지에 체면을 내려놓고 줄을 서야 겨우 한 끼를 해결합니다. 배는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얼어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앞 포장마차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사 먹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는데 김 씨는 그 장면이 부러우면서도 마음이 쓰립니다. 자신은 겨우 경로식당에서 얻은 밥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데 세상은 이렇게 밝고 풍요롭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방에 도착해 의자에 앉으면 점심을 먹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하지? 한 끼 해결했다고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기에 그는 늘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식당에서 채운 배는 몇 시간 못 가 다시 허기를 알릴 것이고 통장 잔고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점심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더욱 뼈아프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굶지는 않았지만 나는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끼도 해결 못하는 노인이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힌 순간이기도 합니다. 김영호 씨의 점심은 그렇게 씁쓸한 만족과 쓰라린 자존심 사이에서 마무리됩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다가오면 김영호 씨의 방 안은 더욱 적막해집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주방에서 풍기는 고기 굽는 냄새, 찌개 끓는 소리가 새어나오지만 그의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허전합니다. 점심에 경로식당에서 먹은 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배는 아직 허전하지만
저녁은 아예 포기하는 날이 많습니다. 한 끼를 이미 해결했으니 오늘은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겁니다. 그러나 속이 쓰리고 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하루 종일 무릎을 붙잡고 버텼던 탓에 관절이 불에 댄 듯 욱신거리고 허리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신음을 내뱉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의사는 무릎 수술을 권했지만 몇백만 원이 넘는 비용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진료비 몇만 원도 부담이라 동네 의원조차 찾지 못합니다. 방 구석 약통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는 약봉지만 남아 있습니다. 고혈압 약도 당뇨약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약국에 가려다 통장 잔액을 떠올리면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냥 버티다 죽으면 되지라는 체념이 습관처럼 떠오르지만 막상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럼증이 몰려오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곧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눌려 사라집니다. 저녁 8시 무렵 텔레비전에서 건강보험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의료 혜택. 김 씨는 그 말이 비웃음처럼 들립니다. 서류를 챙겨 보건소를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처지에서도 약값 전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 길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시선, 돈 없으면 어쩌려고 왔나라는 듯한 눈빛이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전원이 나가버린 고장난 찜질팩을 손으로 주물러 대충 덮어보지만 시원찮은 위로일 뿐입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장은 쿵쾅거리며 불안감을 키웁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발견해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웃과 왕래가 끊긴 지 오래라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몇 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가 웃고 떠드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따뜻하고 활기찬 풍경일 텐데 김 씨의 방 안은 정반대의 세계입니다. 그는 식탁이 아닌 낡은 의자에 앉아 물 한 컵을 홀짝이며 그 물로 배고픔과 통증을 동시에 삼키려 애씁니다. 그러나 물맛은 쓴 약처럼 쓰라립니다. 밤 9시가 넘자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병원은 못 갔구나. 내일도 못 가겠지. 가난이란 단순히 밥을 굶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픈 몸조차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아갑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 그 무력감이 노인의 저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루의 끝자락, 김영호 씨의 저녁은 배고픔과 고통, 그리고 체념이 어우러진 잔혹한 시간이 됩니다. 밤은 김영호 씨에게 가장 잔혹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최소한 이웃들의 발자국 소리, 공원의 아이들 웃음소리라도 들리지만 해가 지고 나면 방 안은 숨이 막히는 듯 고요해집니다. 깊은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르며 흘러갑니다. 몸은 지쳐 쓰러지듯 눕지만 통증 때문에 편히 누울 수도 없습니다. 무릎은 불에 댄 듯 욱신거리고 허리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만 했나? 눈을 감으면 과거가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버스 운전대를 잡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퇴근 후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업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애들만 잘 키우면 된다. 나야 뭐 대충 살다 가면 되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적금을 붓거나 작은 보험이라도 들어두는 모습을 보면서도 김 씨는 한사코 외면했습니다. 매달 몇만 원씩이라도 떼어놓으면 도움이 될 거란 걸 알면서도 눈앞에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늘 미뤘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준비하지 뭐라며 현실만 붙잡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스스로를 혹사시켰습니다. 절약이 미덕이라 믿었고 자신을 위해 쓰는 건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옷은 닳고 다른 작업복 한 벌로 버텼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거절했습니다. 여행은커녕 아이스크림 하나 제대로 사 먹은 기억도 드뭅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는데 정작 모아둔 건 없습니다. 생활비와 자식 뒷바라지에 다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찌르는 건 노후에 대한 계획 자체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내 몸이 버티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무너지고 나니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젊을 때 조금만 내 노후를 위해 떼어두었더라면 지금처럼 하루 세 끼조차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밤은 이런 후회를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경로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을 때 느낀 자존심의 상처, 약국에서 약값을 계산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순간의 굴욕, 이 모든 게 젊은 날의 무책임한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입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눈앞만 보며 살았을까? 왜 한 번도 내 노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답은 없습니다. 다만 밀려오는 후회와 자책만이 밤새도록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손 벌리기 싫어 그는 더 괴롭습니다. 젊을 땐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먹이고 입히느라 자신은 항상 뒤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할 자신조차 없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억울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준비하지 못한 대가라는 생각이 그를 더 옥죄어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김 씨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바보 같은 인생이었지. 돈은 다 흘려보내고 정작 내 노후 하나 챙기지 못했으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도 다 내 탓이야. 그렇게 후회와 원망을 되뇌며 그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준비가 충분한가? 혹시 나도 저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후를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큰 돈을 모으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 하나가 남은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돈이라도 비상금으로 따로 모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따로 봉투에 모아두면 한 달이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 됩니다. 당장 큰 돈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약값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돈을 따로 챙긴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끊고 생활비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눈치 보며 체면치레도 하고 필요 없는 모임에도 나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밥 한 끼 대접하느라 내 주머니가 비는 순간 정작 내가 아플 때 쓸 돈이 사라집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쓰지 않고 나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부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동네에서 가볍게 몸을 쓰는 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글을 쓰거나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재능을 살려 작은 강좌를 여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고 번듯한 수입이 아니라도 매달 몇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 넷째,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치료를 미루면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져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일 걷기, 스트레칭,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절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대책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눌 단 한 명의 친구,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줄 이웃이 있다는 건 그 어떤 저축보다 든든한 자산입니다. 관계도 노후의 중요한 비상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비극적인 현실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준비는 할 수 없더라도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준비 하나가 내일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늦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한 작은 비상금을 쌓고 내 건강과 관계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의 불행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후에 아무 대비 없이 맞이하면 평생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병원비 한 장 앞에서 무너집니다. 고독과 가난, 질병은 무자비하게 노인을 덮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비극을 막아줄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준비만 해도 지옥 같은 노후가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젠가 그 끔찍한 함정에 빠져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내 집 한 채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집이 없다는 건 단순히 비를 피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집에 기대 살며 매달 월세 걱정을 해야 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집이 없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잔인한 고통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집 한 채가 노후를 어떻게 갈라놓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4세 김정숙 씨는 평생 전세살이를 전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생각보다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가 더 급했습니다. 언젠간 집값이 내려가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인생은 곤두박질쳤습니다.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이 연금보다 많아지자 병원비는 아예 포기해야 했습니다. 무릎이 퉁퉁 붓고 허리가 휘어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몇 년 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나가달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더 비참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고시원으로 밀려났습니다. 좁디 좁은 방에서 남은 노후를 버티는 현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잔혹했습니다. 집이 없다는 건 곧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이명자 씨는 젊었을 때 허름한 아파트 한 채를 어렵게 장만했습니다. 당시 생활은 빠듯했고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늘 빚에 쫓겼습니다. 하지만 집은 무조건 가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 후 연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기 집이 있으니 매달 고정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언제든 편안히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집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고시원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집 한 채가 준 안도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집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이 말은 더더욱 진실로 다가옵니다. 집이 없는 노인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신세가 되고 결국 남의 말 한마디에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 집이 있다는 건 단순한 자산을 넘어 나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집이 없다는 건 곧 가난과 다름없습니다. 간디는 가난은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집에 살며 눈치 보고 나이 들어 병든 몸으로 이사 다니는 것, 그것은 돈 없는 가난보다도 더 잔혹한 폭력입니다. 집이 없는 노인은 존엄을 잃고 결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생존장치이자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조금 부족해도 집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방 무너집니다. 물가가 오르고 월세가 치솟으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반대로 내 집이 있으면 비록 낡고 작은 집이라도 최소한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차이가 노후의 행복을 갈라놓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집 한 채는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아무리 낡아도 아무리 작아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어야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노후는 지옥이고 집이 있는 노후는 천국입니다. 오늘도 그 진실은 냉혹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위기 때 도와줄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면 노후는 곧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78세 김연자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본인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삶은 무너졌습니다.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그는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외면했고 자식들조차 우린 여유가 없다며 돌아섰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에서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며 버티게 됐습니다. 안전망 하나 없다는 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순식간에 빈곤과 고립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반대로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박정수 씨는 위기 앞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지역 사회단체와 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노인 의료지원 제도와 긴급복지 제도를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 안전망이 빛을 발했습니다. 동네 복지 담당자가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사회적 지원을 통해 수술비 일부가 지원됐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교대로 병문안을 와주었고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병원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잡아준 사회적 안전망 덕분이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사회의 진정한 시험대는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후의 사회적 안전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안전망이 없는 노인은 병들면 곧 버려지고 가난해지면 곧 고립됩니다. 하지만 안전망을 가진 노인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혼자가 아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웃의 도움, 지역 복지 서비스, 작은 모임과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거대한 그물망이 되어 나를 지켜줍니다. 노년의 삶은 고립될수록 잔혹해지고 연결될수록 단단해집니다. 그 연결이 곧 안전망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강한 체력이나 두둑한 통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 순간 나를 도와줄 사회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립니다. 작은 복지 혜택 하나가 생명을 구하고 이웃의 손길 하나가 고독을 막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삶은 언제든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혼자 살 힘만 기르는 게 아닙니다. 위기 때 나를 지켜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노후는 너무도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당히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든든한 긴급 자금 통장입니다. 노후는 예측 불가능한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오늘은 멀쩡하던 몸이 내일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 아무 일 없던 집이 다음 날이면 화재나 수리비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 자금이 없다면 단 한순간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최영희 씨는 은퇴 후 그럭저럭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가족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돈이 없던 최 씨는 급히 지인들에게 빌려야 했고 심지어 손주 대학 등록금까지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재활치료비는 계속 들어갔고 결국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병든 몸과 빚뿐이었습니다. 긴급 자금이 없다는 건 이렇게 잔인한 몰락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대전의 75세 박인수 씨는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용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후에 무슨 저축이냐, 그냥 쓰고 즐겨라라며 웃었지만 박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준비된 긴급자금 통장을 바로 열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모여 있었고 덕분에 병원비를 바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 문제로 가족 갈등도 없었고 아내는 제때 수술을 받아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니라 이 통장이 우리 가족을 살렸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긴급 자금 유무가 삶과 죽음을 가른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돈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끔찍한 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돈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 자금이 없으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삶은 무너집니다. 병원비, 수리비, 갑작스러운 사고 비용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면 그때부터 노후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집니다. 긴급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는 마지막 숨구멍입니다. 연금이나 저축이 있어도 목돈을 당장 꺼낼 수 있는 통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야말로 진짜 안전망입니다. 작은 병원비조차 감당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작 몇백만 원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목숨이 돈이 없어 꺼져버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인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긴급 자금 통장은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자식에게 죄책감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위기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작게라도 꾸준히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수리비로, 생활비로 언제든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큰 욕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자랑할 부동산이나 화려한 통장이 아니라 위기 순간 바로 꺼낼 수 있는 든든한 긴급 자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언제든 노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고독을 달래줄 작은 모임입니다. 노후의 가장 끔찍한 적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말 한마디 섞을 사람이 없는 하루, 방문을 열어도 맞아주는 이가 없는 집, 결국 사람은 고립 속에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작은 모임 하나가 이 지독한 고독을 막아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장순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둔 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뛰었지만 대부분 광고 문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쓰러졌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응급실로 실려간 뒤에도 혼자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병실을 지켜주는 이 한 명 없었고 돌아온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고 약에 의존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모임 하나만 있었다면 달라졌을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7세 이정희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면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생일을 챙겨주는 작은 가족 같은 존재들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 허리 통증으로 입원했을 때도 모임 사람들은 교대로 병실을 찾아와 과일을 깎아주고 병원비까지 조금씩 보태줬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 모임이 없었다면 나도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같은 조건이었지만 작은 모임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관계가 끊어진 노인은 이미 절반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작은 모임이 없다면 고독은 사람을 서서히 파괴하는 망치가 됩니다. 정신은 무너지고 몸은 병들고 결국 고독사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이야기가 됩니다. 작은 모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아무 말이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웃고 함께 걷는 사람들, 그 유대가 고독의 칼날을 막아줍니다. 아무리 연금이 많고 집이 있어도 작은 모임 하나 없으면 노년은 고통스러운 독방과 다름없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거창한 준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재산도 화려한 인간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작은 모임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독은 잔인한 적이지만 작은 모임은 그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노후를 어떻게 살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혼자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작은 모임 속에서 다시 살아갈 것인지.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를 위한 작은 모임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낙상을 막는 실내 안전 환경입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작은 미끄러짐이 노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뇌출혈, 골절, 평생 침대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집은 안전해야 하지만 방심하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80세 이은자 씨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잠깐 넘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골반이 부러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고 재활치료는 끝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몇 초의 실수가 평생의 감옥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식들도 돌보지 못했고 요양병원으로 보내져 하루하루를 누워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안전 손잡이 하나,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가 없었던 것이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76세 최문호 씨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는 집안 모든 구석을 안전하게 바꿔두었습니다. 화장실과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고 계단과 거실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침대 옆에도 작은 손잡이를 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돈 낭비한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으로 휘청거렸지만 벽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대비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잡이들이 내 생명줄이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안전은 모든 번영의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에 절대적으로 들어맞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지키려 아무리 애써도 집안이 위험하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재앙입니다. 집은 쉼터가 아니라 지뢰밭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선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카펫 끝이 들려있고 어두운 조명이 방치된 집. 이곳은 안전한 노후의 공간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설마 내가 넘어지겠어 라며 방심하다가 결국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뜹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낙상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뼈는 잘 붙지 않고 근육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결국 침대에 눕는 순간 자율적인 삶은 끝납니다.
낙상을 막는 실내 안전 환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화장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밝은 조명, 정리된 바닥. 사소해 보이는 이 준비들이 목숨을 지키는 방패막이 됩니다. 준비된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집은 서서히 나를 파괴하는 덫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은 크고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하지 않는 순간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안전 환경을 만든다는 건 내 남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입니다. 작은 비용을 들여 집을 안전하게 바꾸느냐,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눈물로 후회하느냐.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집을 점검해야 합니다.